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담당하는 이세련 교수입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 무력 충돌, 통상 분쟁, 기후변화 문제, 이주와 난민 문제 등은 모두 국제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개인 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 의사주의를 반영한, 즉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를 초월하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의 준수 또는 집행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미약하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국제법은 국가가 스스로 입법자인 동시에 수범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도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체계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국내재판소에서도 국제법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며 국내 판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국제법은 환경, 국제투자, 통상, 인권, 해양, 항공, 우주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와 개인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이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한국과 관련된 많은 국제법적 현안에 대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경력을 토대로 외교부 민간 경력 채용에 지원하여 외교관으로서 국제협상 등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최근 국내 변호사들이 국내 기업의 국제통상, 국제환경 및 에너지, 국제투자, 국제중재 등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 국제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호사들의 독보적인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UN, WTO 또는 세계보건기구, UNHCR 또는 국제해사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법률 자문 또는 정책 분석가로 활동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법조인들이 다양한 국제재판소,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유고형사재판소, 국제르완다 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들 국제재판소에서는 공통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무대에서 국제재판관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로스쿨에서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으로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근로자나 사용자나 다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임금도 받아야 되고 몇 시간 일할지 또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또 얼마나 쉴지 또 만약에 또 일하다가 다치면요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다 이제 회사와 관계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누려야 될 권리도 있고 또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라고 있죠. 우리 최저임금.
국가에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임금은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이제 노동법으로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런 것들이 다 노동법인데 요걸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노동법, 그 중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면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치료도 받고 또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산재를 당한다라고 하죠. 산업재해를 당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또 산재 보상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노동법 하면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게 야,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한단 말이죠. 왜냐? 혼자서 이제 사장하고 회사하고 상대하기에 힘이 딸리죠. 혼자에서는. 그래서 여러 이제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노동조합을 꾸려서 또 임금 얼마 달라. 작년에 사업 잘 됐으니까 우리 임금 인사 몇 프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또 단체 교섭도 행하고 만약에 사용자들하고 잘 이제 교섭이 안 될 경우에 파업, 단체 행동, 우리 이런 것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다 노동 3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디 임금 더 올려달라고 막 파업하고 시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에서 다 보장하는 권리이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알기 위해서 노동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근로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노동법이겠죠. 반면에 또 사용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로자들이 이런 거 임금 얼마 올려달라, 근로시간, 휴가 어떻게 해달라 요구를 할 경우에 사용자도 그걸 잘 알아야 또 적절한 수준에서 또 보장도 해주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법이라는 게 국가에서 자, 이런 수준은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제 지키는 어떤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요. 만약에 적법하게 함부로 막 해고를 할 경우에 부당 해고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임금 제대로도 안 주면 형사처벌도 되고 이런 것들 사용자들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잘 지켜야 되죠. 그러려면 노동법을 또 잘 알아야 되고 물론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도와주기도 하지만 잘 자기가 먼저 알고 있으면은 그런 처벌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업해서 또 사업을 하든 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일과 관련돼서 다 우리가 노동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것들 배우는 것들이 노동법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노동법 배우셔도 좋고 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노무사가 돼 보겠다. 혹은 변호사가 돼 보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 기업에 들어가서 노동 관련해서 인사 노무와 관련돼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보겠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노동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추신영 교수입니다. 민사법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사적 자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법률 분야입니다. 이 법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민사법의 주요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법은 크게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채권법은 주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및 의무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판매자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규칙이 채권법에 포함이 됩니다. 물권법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물권법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을 규정해 재산권을 명확히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친족법과 상속법도 민사법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친족법은 결혼, 이혼, 친자관계 등 가족 내 법적 관계를 다루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규정하며 상속 절차를 통해 유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산 분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법은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에도 깊이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며 소송을 통해 민사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민사법의 기본 원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법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적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사고를 함양하게 됩니다. 민사법은 일상생활에서의 빈번히 적용되는 법이므로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초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법철학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역할, 존재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법의 규범과 규칙을 외우는 것을 넘어 법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왜 사람들이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목은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떤가?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면서 법의 개념적 기초를 다지게 합니다. 법철학에서는 법의 정의를 다루는 여러 이론을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실증주의 법학은 법이란 인간이 만든 규칙의 체계로 도덕적 판단과는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면 자연법이론은 법이 인간의 본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도덕적 가치와 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법이 어떻게 정의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법철학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는 법이 도덕적 가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는지 혹은 법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주제를 포함합니다. 일부 법철학자들은 법이 도덕적 기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법철학자들은 법의 효율성과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는 법이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철학은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법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 또한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공정성과 평등 같은 가치가 법적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구가 포함됩니다. 법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법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법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법을 단순히 규칙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법의 근본적 역할과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법학도가 법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와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법철학은 궁극적으로 법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법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상사법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입니다. 이 법은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사법과 차별화되며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상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사법은 특히 기업 경영, 금융거래, 주식시장, 파산, 보험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다루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사법의 주요 내용은 상행위와 회사의 조직과 운영, 유가증권 거래와 파산 등입니다. 상행위는 개인이나 법인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인과 기업 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의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 서비스 제공 계약, 물품 공급 계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행위는 민사법과 달리 빠른 거래와 계약의 이행이 중요한 상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사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은 기업의 설립과 조직, 운영 방식을 규정하며 주식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구성, 주주의 권리, 이익 배당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사법의 또 다른 주요 분야는 자본시장법으로 주식, 채권, 어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인 자본 조달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공개 발행 절차, 증권거래 규제, 주주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법 또한 상사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파산법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권자가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업이 파산 후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사법은 상거래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 운영과 상거래의 법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은 법학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분야에서도 필수적이며 상사법을 통해 기업과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규율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법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하며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됩니다. 인권법은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초와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나 다른 권력 주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법은 주로 헌법, 국제조약, 그리고 각국의 법률 체계를 통해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유엔에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인권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인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들은 각국의 법체계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제적으로 승인하게 합니다. 인권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역시 인권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인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법은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여성, 난민 등 다양한 약자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각국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법과 같은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인권법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며 만약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는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맨과 같은 기구가 있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법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을 통해 국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국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인권법을 준수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인권법의 발전과 실행은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지재법은 창작자 및 발명가가 창출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법체계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성격의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다룹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창작자와 발명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과 혁신을 장려하여 국가경제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저작권으로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등 창작적인 작품에 대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공공에 처음 공개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창작자의 사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주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적용되는 권리로 창작자의 발명품이나 상표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브랜드 보호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적재산보호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지적재산 영역으로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과학 발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지식재산으로 지적재산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가 쉽게 복제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 방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산법의 목적은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작과 혁신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창작자와 발명가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음으로써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더 나은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식기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적재산법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지적재산법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은 국제 협약을 통해 지적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산법을 학습하는 것은 창작물과 발명을 보호하는 법적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북아법은 지역 차원의 국제화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중국, 일본, 몽골 및 러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더 나아가 각국의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법조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투자 및 통상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전략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동북아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있으며 동북아법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 특성화 과목 담당 교원들도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부 특성화 교과목에 대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애국어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법 특성화 과목은 동북아 지역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총 13개 과목 38학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법 특성화의 일환으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목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의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교류 기관과 활발히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화법 교수의 추천을 통해 학생이 중국의 북경과 상해에서 인턴으로 합격한 후에 취업하여 한중 법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북아법 특성화 교과목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및 학우들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동북아법 전공의 전문과정, 박사과정을 개설해서 동북아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관련 국가의 법률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승 교수입니다.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삶에 공공행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행정법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작용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기관이 공익실현을 위해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될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합헌적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작용의 형식과 그 절차를 규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이나 행정계약, 행정입법 등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방법을 합법적인 틀로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그 밖의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불법적인 행정을 방지하고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법은 그 특성상 공법으로 분류가 되고요. 헌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법은 건축, 환경, 보건복지, 방송통신, 과학기술 등 매우 특수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국가 적용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도 널리 활용됩니다. 국가의 존재는 행정법으로 확인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배우는 것은 법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그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 간 권력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 해당 법률은 위헌, 무효가 됩니다. 헌법은 크게 기본권 보장 그리고 권력의 조직 및 작용 원리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참정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권리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보호장치를 갖게 됩니다. 헌법의 또 다른 축은 국가 권력의 조직과 운영 원칙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국가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을 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독점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을 학습하는 것은 법률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치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과목에서는 헌법의 역사적인 발전, 해석 방법, 주요 판례, 그리고 기본 이론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사회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법학도의 필수 과목이자 일반 시민에게도 중요한 학문입니다. 헌법은 또한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이 됩니다.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 것 모두가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하면 국가의 모든 구조와 운영 방식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에 관심이 많은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위원 등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지은석입니다. 형사법은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분야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됩니다. 형법은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법에는 각종 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며, 예를 들어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등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 수사, 기소, 공판,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을 통해 피의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권리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은 이론적으로 형사 책임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의 원칙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이거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치주의는 모든 형벌이 법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며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범죄의 구성 요소, 범죄 성립 요건, 공소 제기와 기소, 수사 과정의 합법성, 피고인의 방어권 등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형사법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실제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면서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조합니다. 형사법은 단순히 범죄와 처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법적 정의와 인권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통해 공익을 위한 형사처벌과 피고인의 권리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형사법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